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배구입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손지민 아나운서는 이 회사에서 대학이 좀 껄끄럽거나 어렵거나 그런 뭐 대상이 있으세요? 아유,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 쉽지 같은데. 않죠? 네. 네, 뭐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장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는 곳이니까 간혹 뭐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긴 하지만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일 자체가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힘들 때가 많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건데 우리 윤정 씨나 김 쌤은 어떠세요? 뭐 사실 우리가 사회관계를 하다 보면 뭐 모임 단체에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항상 불화가 생기는 건 뭐다?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다. 그렇다고 뭐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나랑 딱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꾼 게 안 봐야 되겠다. 보더라도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도로 위에서 안전거리 확보를 하듯이 인간관계도 좀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충돌 없이 사고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근데 제 주변에도 이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거리두기를 하면 돼요. 예. 근데 그렇죠. 자주 봐야 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없고 특히나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속병이 생기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어디 학원 같은 데 없나요? 참 인간관계 어렵습니다. 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마당 대구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특강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에는요. 건강한 사회생활을 주제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또 사회 생활에서 어떻게 관계들을 맺어야 할지 그리고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키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얘기해 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작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정문정 작가님, 베스트셀러 작가님 오셨는데 맞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을 거꾸로 해도 정문정인데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많이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뒤가 같은 이름을 좋아해가지고 꼭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깜빡해버렸어요. 근데 방금 얘기해주신 책이 베스트셀러인 건 분명한 일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낸 책이 더 좋은 곳으로 가자예요. 이게 젊은 세대로부터 아주 큰 공감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책이 인기가 많다면서요? 아, 네. 무례한 사람이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쓸 때만 해도 아무래도 좀 사회초년생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말을 걸고 싶었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가자는 우리가 영원히 사회초년생이지 않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조금씩 먹게 되고 연차도 올랐을 때 내가 중간 관리자로서 어떻게 좀 더 성숙하게 내가 어른스럽게 어떻게 하면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담았는데 네, 또 많이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50만 부가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운이 너무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좋았어요. 팔릴 줄? 아니요, 몰랐죠. 세상에 자기가 로또가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저는 그게 거의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금액은 좀 모자라지만 네, 로또 당첨의 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 됐을까? 왜냐하면 그 책을 낼 때만 해도 저는 완전히 무명 작가였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좋아할까라고 해서 많이들 물어봤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이렇게 큰 뽕을 얻었을까요? 제목 때문이죠. 제목만 보고도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내 얘기예요. 예. 내가 무례한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라고 많이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목발이었다. 제목이 워낙 좋아서인지 네.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는 원래 회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연차를 내면서 강의를 다닐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들 이제 강의 요청을 이제 거절을 고사하셨구나. 했었었는데,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회사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많이들 또 불러주셔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문정 작가님은 현재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고향이
대구입니다. 예. 대구는 자주 오시나요? 아, 네. 대구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요. 대구는 뭐 워낙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뭐 우리 아버지 같은 곳이죠. 아버지 같은 곳이다. 예. 작가님한테 대구가 아버지 같은 곳이라고 하니까 이 대구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니 뭐 책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생활, 결국은 인간관계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연륜이 확 느껴지는 그런 분이 오시잖아요.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고 어려 보이셔가지고 네. 특히 또 뭐 앞서 사회생활 조금 하셨다고 하셨지만 아유 뭘 알까 같은 사회생활 제대로 해봤을까 같은 좀 약간 우려가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반응들 있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례한 사람에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제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왜 쓰게 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조금 성격이 더러워지는 것 같을까?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할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덜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책을 찾아봤어요. 원래도 책을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책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책을 많이 찾아봤는데 딱 맞는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저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선배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궁금했는데 예. 대부분의 책들이 조금 제가 원론적인 지금 이야기. 듣고 싶은 아주 현실적인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나이 차이 나랑 얼마 안 나는 사람 이야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니 모리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어떤 책을 읽고 싶은데 그 책이 아직 세상에 없다면 당신이 써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없어서 내가 써야 되겠다. 예. 그래서 10년 정도밖에 내가 직장 생활 안 했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게는 내가 연륜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또 반면에 오히려 내가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 그 책을 못 읽어봤는데 네네. 근데 제목을 하도 들어가지고 꼭 네. 읽은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그 제목을 제가 작가님 혹시나 만나면 꼭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무례한 사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이거는 알겠는데 네. 웃으면서 아니 무례한 사람한테 왜 웃으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 상대방은 무례한데 나는 왜 웃어야 되지? 그거 뭐 한번 얘기해봐요.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문.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면서 대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무례한 사람에게 울면서 대처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비웃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울지 않는다. 나의 페이스를 지킨다라는 의미의 웃으며였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해서 나도 그러면 더 무례해질 거야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의 수준대로 내가 내려가겠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에 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낮게 가더라도 우리는 높게 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휘말리지 그런 의미로. 않겠다. 네, 맞아요. 오늘 휘둘리지 특강 않겠다. 네. 역시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데 초점을 맞추실 건데 그 중에서도 대구 경북 시청자들을 위한 맞춤 특강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대구 경북 KBS에서 요청을 주셔서 네. 제가 대구에 가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대구 사람들, 저도 대구 사람이니까 예. 저도 대구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처음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대구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서울에서는 오해를 받거나 뭐 좀 약간 서울에서는 왜 그러지라고 제 친구들이 저한테 통역을 요청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경상도 상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은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대구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오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봅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작가님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네. 우리 대구 경북 분들을 위해 맞춤 강의네요. 네네. 와. 제가 성격 새롭게 있는 맞춤.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쪽집게 강의 하나를 듣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켜 가고 있는데요. 그럼 큰 박수를 통해서 정문정 작가님의 강의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경상도식 충격요법의 언어에서 부드러운 언어로 나아가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책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과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인 비폭력 대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방금 리모컨을 이제 켜서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를 한 번만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많이 드렸었고요. 이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지 5년이 돼서 5주년이 돼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이 책이 좋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저는 제가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냥 힘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무례한 사람들을 당연히 인생에서 너무 많이 만났지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는데 심지어 그것을 대처하는 법도 아니고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목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누군가가 안아주는 느낌을 받아서 많이 샀습니다. 물론 끝까지는 못 읽어봤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감동이 될 정도면 도대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례한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들어 보세요. 이제 강의를 할 때 무례한 사람 때문에 한 번이라도 힘들어 봤다 이러면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안 들을 수가 없죠. 다 드시겠죠. 안 들 수가 없죠. 너무 많이 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들고 이제 그 일이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여전히 그분에게는 현재처럼 생생하게 재생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일이 너무나 자기에게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하면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을 해주셨어요. 막 독자분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나이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이런 책을 낼 정도로 당하셨어요. 정말 안쓰럽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막 이러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제가 뭐 굉장히 무례한 일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굉장히 좀 어린 나이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을 보면 항상 난 저렇게는 안 돼야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 저 사람 원래부터 저렇게 이상할 거야. 무례할 거야. 나는 저 나이가 되면 나는 저 정도 위치에 되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죠. 근데 저 또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또한 그리고 어떤 이게 승진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또 일을 잘하겠습니까? 잘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승진도 하고 이제 팀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걸을 때도 괜히 이렇게 뒷짐도 한번 지고 싶고 괜히 또 이상한 농담도 한번 해주고 싶고 괜히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좀 이상한 말들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내가 예전에 봤던 그 이상한 어른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 그냥 일반적이었던 사람들, 전혀 무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얻어서 어떤 용기를 얻어서 무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사회가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그냥 조금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커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처럼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위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당했던 것을 답습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가장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낙수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위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낙수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갑질의 낙수 효과가 횡행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상사가 예컨대 저에게 굉장히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저는 용기가 안 나서 그냥 웃어드렸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웃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또 어떻게 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런 농담을 센스 짱이시다 막 이러잖아요. 진짜 재밌는 줄 알죠. 그죠? 그러면 너무 재밌나 봐 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다음에 다른 분한테도 다시 가서 또 하는 거죠. 이거 너무 공인받은 거야. 너무 재밌다고 인정받은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가면 너무 속상해요. 내가 왜 그런 말에 맞장구를 쳤나. 네. 굳이 그냥 그렇게까지 맞장구는 안 쳐줘도 됐는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무슨 개그계로 나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깔아뭉개면서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더욱더 희화화하면서 한술 더 뜨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줬지?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자기 혐오, 자기 학대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제가 몇 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갑질의 낙수 효과라고 되는 어떤 문화들이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갑질의 낙수 효과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은 용기를 얻으니까 개선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반대로 저는 무례한 말을 듣고 너무 상처받았지만 그 상처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제 자신에게 제가 다시 상처를 주더라고요.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아유, 바보 같은 놈, 이 바보 멍청이, 너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 2의 화살은 맞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나 자신에게 자꾸만 두 번째 화살을 밀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처할 수 있을까? 내가 무례한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그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런 고민을 애초에 하고 있지도 않죠? 그런 고민이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씩씩하게 하면서 내가 나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하고 싶은 말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기 힘든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례해지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괴로워지나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언어학자 에리카 오크랜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리카 오크랜트가 하는 말이 기분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강력하게 결합한 한국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 나의 지위가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또는 높은지를 언제나 인식하는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상사의 기분을 헤아리는 것은 단지 인간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서 그의 지위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김쌤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저는 김쌤에게 누가 봐도 이제 저보다는 어쨌든 연배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김쌤의 기분을 굉장히 이제 맞춰드리는 거죠. 네. 김쌤 어떻게 좀 춥진 않으신가요? 덥진 않으신가요? 물을 좀 떠다 드릴까? 이렇게 기분을 맞춰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김쌤의 기분을 맞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시니까 이런 어떤 저 사람과 나를 어떻게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이제 처지는구나. 그럼 내가 그죠 상하 관계로서 내가 기분을 좀 맞춰드려야 되지. 또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내가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안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분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렇죠. 너무 불쾌하죠. 나빠. 왜? 근데 왜 기분이 나쁘나? 그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내 친구들이 내 기분을 안 살펴보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후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이야. 내가 이미 기분을 조금 티를 냈어요. 문도 한번 세게 한번 꽉 열고 들어왔고 이미 한번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이미 한번 안 웃고 있었는데 막 자꾸 자기들 재밌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기분을 맞춰주지 않지? 왜 내 기분을 내가 이렇게까지 기분을 티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조직 속에서도 그 사람이 기분을 티를 낸다면 얼마나 티내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연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의 조직 속에서 얼마나 이제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힘 있는 사람들은 문도 세게 쾅쾅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죠. 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셔? 지금 보고서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분 어때? 기분 어떤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의 후배에게 우리가 인턴 친구에게 예를 들어서 인턴 지금 기분이 어떨까? 내가 지금 그 인턴에게 지금 가봐도 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기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 그 사람에게 신경 써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이지? 내가 요 정도 레벨인가? 요 정도인가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해야 되는, 정신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캡처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이제 미국 드라마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선배 감옥 재소자가 너가 이제 잠깐 이제 사회 밖에 나가게 되면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음식점의 사장님이 있는데 안부를 전해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확인 못할 거니까 거짓말을 했죠.
아, 네. 왜냐면 이 사람 기분 나쁘면 나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네. 아,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너 왜 거짓말했어 너한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기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남의 품위를 진실보다 중시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때리면서 러시아에선 그걸 개소리라고 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때리게 됩니다. 그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서로 기분을 맞춰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분을 맞춰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신활동이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힘들었지? 왜 그렇게 괴로웠지? 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힘들게 했지를 잘 생각해보면 나만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기분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약간 조금 우려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 기분 상해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라고 종업원이 응대를 했더니 네가 지금 내 기분을 예, 커피를 쏟고 예, 네. 커피잔을 던지고. 어디 한번 잘 치워봐라고 하면서 커피를 쏟아버리고 여기에서 마스크를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 한창일 때. 특히 그런 뉴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마스크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 기분 상해죄를 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기분을 상하게 해? 네가 지금 나보다 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한 비틀린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모두 할 말은 합시다라고 할 수는 당장은 없겠지만 다만 최소한 우리가 이런 감각이나마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아,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기분을 맞춰주기 때문에 힘든 것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이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서로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을 넘으면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커피를 쏟고 갔던 그런 사람에게도 CCTV라는 거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에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서로 이해되는 통용되는 어떤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조금씩 조심하겠죠. 실제로 서비스 업계 특히나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통화를 할 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셨대요.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통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고객님 저희에게 욕설을 하시거나 굉장히 저희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가 3번까지 경고하고 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부터 훨씬 어떤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나 아니면 퇴사율이 조금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끊겠다라는 게 아니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만 하더라도 사람은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어떤 마법의 언어 같은 것들은 없을까? 물론 이 세상은 마법이 아니니까 마법 같은 언어는 없겠지만 다만 제가 시도했던 것들 중에서 조금은 현실적이고 조금은 당장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너무 많이 오해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직방으로 받습니다. 맞아. 자,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왜 화가 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저 따위로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틀린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되는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틀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식적이고 옳은 내가 보았을 때 너무 화가 나요. 모든 싸움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기든 지든 기본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애초에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선에서 가장 최대한 빠르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최대한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조금 더 타임아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써먹으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번 되물어보는 방법은 제가 후배일 때도 참 많이 느꼈던 것이 우리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직장에서도 연차가 낮을수록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느껴져요. 제가 나이를 먹었구나,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별로 안 해줘요. 뭐 해 먹고 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초등학생한테는 뭘 좋아하니? 뭐 더 어릴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졸업은 하면 뭐 할 거니?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리다는 거,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참 많이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친해지고 싶어. 이 사람이랑 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랑 뭔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공통점도 없고 내가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보통 예의가 너무 바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즉답을 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때 말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한번 거리를 두는 연습,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다시 한번 스스로 가져가는 것. 우리가 많은 말실수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때가 참 많아요.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의 여유만 있었다면 그렇게 실수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전화 공포증이라는 거를 겪고 있는 젊은 세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전화가 오면 심장이 떨리기 시작하고 전화로 말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전화를 그래서 일부러 안 받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것만 봐도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윤정은 선생님이 오 그런가? 라고 나는 전화가 더 편한데 전화가 더 빠른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화는 제가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도 대답을 해야 되고 너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게 자기한테 너무 힘들어요. 카톡은 제가 생각하고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탄텀 쉰 다음에 말할 수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자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오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무례한 사람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은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저렇게 기분이 나쁘고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인데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고 참 아다르고 어다른 말들이 참 있어요. 그죠? 이게 뭐가 다를까? 어떤 지점에서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언어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이 있을 때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상태는 거의 비슷하대요. 길을 가다가 그냥 한 대 탁 맞는 것과 길을 가다가 욕을 맞는 것이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정신적인 상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다못해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기도 하는데 참 이상하죠. 말로 받은 상처는 왜 몇 년이 지나도 이상하게 생생하게 기억할까요? 그것은 뇌가 굉장히 일시적인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CCTV 찍듯이 한번 찍어버린대요. 그걸 찍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어떤 말은 우리가 한번 콱 찍어버리듯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나? 왜 어떤 말들은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고 유독 뼈에 새겨지나? 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유독 슬픈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 뒤섞일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그냥 그건 저 사람 의견이지, 저 사람이 그냥 편견이지라고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그건 사실이니까 뭐 이렇게 될 텐데 교묘하게 이것이 섞일 때 우리는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기분이 나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지각을 했어요. 근데 이달에만 벌써 3번을 지각을 했어요. 그럼 물론 나쁜 사람이죠. 이러면 안 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달에만 지각을 3번 하셨네요. 어떤 이유가 있으시죠? 라고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보통? 여기 주관적 사실을 덧붙이죠. 우리는 보통. 보통 그 객관적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맨날 지각한다? 너 맨날 지각하냐?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진짜 안 괜찮아요? 받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김쌤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번을 늦었어요. 30분씩 3번을 늦었어요. 이달에만. 경고를 이미 했어요. 지금 말을 고르고 계시면 말씀을 고르고 계셔. 어디까지가 그거 해야 방송용인가? 저기 문자로 하세요. 문자.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네가 그렇지, 뜻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렇지 뭐. 너는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인간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왜? 정신을 네가 차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지각하지 않을 텐데 너가 정신머리를 놔두고 다니니까 항상 언제나 정신머리를 흘리고 다니니까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너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 정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런 말들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각한 것도 맞아. 그리고 여기 근데 뭔가 내가 정신머리 썩어 빠진 놈이라는 주관적인 사실이 덧붙여지니까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그걸 들으면 이제 사람이 다음부터는 지각을 안 했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하냐? 라고 하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 사람 말이 좀 고깝게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양쪽 어디에도 윈윈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내가 다시는 널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고쳐라 제발 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요. 진짜 싫은 사람들한테 아예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예 말을 안 해요. 너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런 말조차 안 해요. 근데 욕을 한다는 거는 제발 고쳐서 좀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의도가 애정이 있어요. 있으니까. 맞아요.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인데 전혀 그 애정이 안 느껴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하냐라고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것이 약간 좀 경상도에서 유독 많이 파생하는 어떤 충격요법의 언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저는 이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충격요법의 언어를 참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울 갔을 때 남자들이 다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경상도 특유의 김쌤만 유독 웃지 않으시네요? 그럴 것 같았나요? 네. 그래서 경상도시 충격요법의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서울에 갔더니 어떤 말을 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다정하죠. 네, 다정하게 들려서 저렇게까지 나를 부드럽게 말해주다니 나에게 날 좋아하나 봐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진실을. 아무튼 그래서 충격요법에 있다. 경상도시 충격요법의 언어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이거를 정말 제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걸 보고 계실 것인데요. 저는 대구 음식을 먹다가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좀 이상했어요. 대구 음식들은 다 맵고 짜고. 굉장히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왜 대구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들이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맵고 달고 짜고 이런 음식들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교촌치킨 말해도 되나? 브랜드 상호를? 치킨 업계를 평정했죠. 대구 브랜드들이. 참 신기해요. 매운 어묵을 매운 거에 찍어 먹어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정부지전이라고 하는데 네. 부추전을 초장에 찍어 먹죠. 그렇죠. 저는 서울 갔는데 초장을 안 줘서 너무 놀랐어요. 왜 초장을 안 줘? 초장 찍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든지 일단 매워야 돼요. 경상도 음식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매운 거를 다시 한번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고 매운 어묵을 매운 거에 찍어 먹는 화끈한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사람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날씨의 탓도 있는 것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저는 화끈한 대구의 음식만큼이나 대구의 말도 참 매콤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처음에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왔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상을 같이 정리를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경상도식 대화였어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저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맞아. 자기야, 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기서 고개 싸고 계셔? 나한테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원래 평소에도 저래. 왜? 뭐가 문제야? 제가 더 당황했죠. 그리고 또 한편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 저는 그냥 평소처럼 말했는데 상사분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하니? 라고 상사분들도 굉장히 놀라는 경우를 봤고 이제 후배분들도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저 또한 사실 실수를 많이 했고 또 한편 너무 제가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자기 상사 중에 경상도 상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나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대답을 해주다가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게 뭔가 경상도의 말이 뭐가 다르구나. 통역이 필요할 정도라면 뭔가 다른 건데 왜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대구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저는 경대를 졸업했는데요. 대구 사람들끼리는 경대 졸업했다 그러면 다 알아요. 아무도 경북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경대 졸업한 거죠. 근데 서울에 처음 갔을 때 대학 어디 나왔어요? 그랬을 때 경대 나왔어요. 그랬더니 경희대? 이러더라고요. 경희대요? 그런 것처럼
제가 대구에 계속 살고 있을 때는 경대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경대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대구에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말들이 이제 우리가 전국구로 나갔을 때 오해가 될 정도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특징은 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희 남편이 놀랬던 것처럼 왜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너무 알겠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경산도시 화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정서가 경상도에서는 대구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를 스스로 끈끈하게 이어주는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제 너 서장이랑 이제 밥도 먹었고 이제 술도 먹었고 목욕탕도 갔고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구 사람들끼리는 끈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편. 우리는 다 안다. We are the world.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래부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편에게, 내가 와이프에게 보통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말할까요? 경상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가가. 네, 그렇죠. 가다. 이걸로 대화가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잘 아는 관계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추가적인 설명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얘는 알아들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방송을 하시면서 계속 서로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왜 되게 말 이상하게 했던 패널 있었잖아. 이러면 바로 하고 알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분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기승전결을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패널이 왔었는데 이렇게. 근데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존재들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다 아니까. 에이, 그걸 또 하나 말을 해야 알아. 우리가 다 알지. 눈 하나 이렇게 하면 다 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경상도식 충격요법의 언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우리는 다 서로 알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우리는 서로 아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가 나한테 욕을 안 먹으면 남한테 욕을 얻어먹게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내가 말해줘야지. 차라리 그래 내가 말해줘. 네가 그래 욕을 어차피 먹을 거면 내한테 먹는 게 낫다. 차라리 나한테 욕을 먹어라. 그래야지 네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먹을 테니까 라는 어떤 굉장히 확고한 주체의식이 있어요. 사명감. 이 끌어오르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 사람들은 정말 싫다라고 생각되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아예 입을 닫아버려요. 근데 진짜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진짜 내가 말 안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들겠다. 욕을 먹더라도 내가 먹겠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해줄게.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교육은 자기가 선생님이어도 시키기 어렵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만약에 돈을 받고 가르치는 관계면 아유 실수하셨네요. 다시 해보세요. 지각을 했으면 지각하셨네요. 지각하셨네요. 지각했네. 다음부터 지각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데 내 자식이면 아우 속이 터지니까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경상도식 충격요법의 언어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해서 이렇게 말해줘야지가 아니라 아유 정말 내 자식 같은데 정말 내가 진짜 선배 같은데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해? 내가 고쳐줘야지라고 생각되는 그 단전에서 깊이 흘러나오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끼리는 서로 칭찬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같은 공동체. 그럼 네 칭찬하는 게 내 칭찬하는 거고 뭔가 조금 부끄러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We are the world다 보니까 저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뭔가 어쩐지 조금 부끄러워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너는 다 알잖아. 에이, 내 마음 알지? 부끄럽잖아요, 뭔가. 알면서. 오늘 녹화 끝나신 다음에 정말 최고였어요. 평소도 잘하셨지. 오늘은 어쩜 이렇게 슬슬 나오세요? 이렇게 잘 안 한다고요. 뭔가 좀 부끄럽고 어차피 알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경상도 사람들 왜 그래요? 라고 하는 말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저렇게 칭찬을 안 해?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하면 되지. 저게 나한테 화난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 쑥스러워. 칭찬도 해보았던 사람이 하는 건데 칭찬을 서로 하는 문화도 아니고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제 친구가 발표를 했어요. 상사 앞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유, 뻔뻔하게 잘하네. 이런 거예요. 상사가 제 친구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뻔뻔하게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나 진짜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근데 뻔뻔하게 잘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잖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떨지도 않고 긴장도 안 하고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냐. 너 정말 뻔뻔하게 잘한다. 너 정말 가식적으로 잘한다. 이거 진짜 칭찬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식적으로 하고 내가 뻔뻔하다고? 그게 무슨 의미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의미였어 도대체? 너무 충격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거예요. 뭔가 되게 잘했어.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해? 우리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 진작 그래야지. 진작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하면 하는데, 왜 그전엔 안 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뭔가 좀 부끄러워. 쑥스럽잖아요. 잘했다. 네가 최고야. 너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니? 대단하다. 이게 잘 안 나와요. 알겠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알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무슨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러셨어요. 칭찬을 하면 교만해진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특히나 저는 이게 경상도 사람들에게 특히나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하면 좀 교만해지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이 쏙 빠지게 가르치고 좀 잘한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뭐 다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작 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할 수 있는 놈이 왜 진작 안 했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칭찬을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쑥스러워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칭찬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부디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 왜냐하면 칭찬으로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돌려서 왜냐하면 아끼지 않아도 될 게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제가 참 칭찬을 많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기를 낳고 결심한 게 있어요. 정말 칭찬 많이 해줘야지. 그래서 아이한테 뭐 정말 시덥지 않은 것도 정말 칭찬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도 칭찬을 정말 많이 해요. 저희 남편 약간 조련당하는 기분인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정도까지 칭찬한다고? 막 이런 오늘도 화장실 갔다 왔어? 대단한데? 오늘 회사를 갔다 왔어? 대단한데? 막 이렇게 맨날 칭찬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칭찬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빈말인 거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빈말인 걸 알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칭찬은 빈말이어도 기분이 좋아요. 뭐 이렇게까지라고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정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저는 솔직 최고주의가 이제 경상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이 최고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항상 이런 사람을 피해라라고 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피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요. 네. 왜냐하면 네가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을 굉장히 최고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한다는 건 어쨌든 그래도 솔직하게 말했잖아. 저 사람이 근데 만약에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천하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솔직해야 돼.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로 시작되는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라고 시작되는 말 중에 진짜 좋은 말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로 시작해야 되는 말들 중에 상대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하나도 없어요. 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고 시작되는 말 중에서 기분 안 나쁜 말 없어요. 나빠. 그거랑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서라고 해야만 되는 말 중에는 별로 기분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나는 무례한 게 아니야. 사실을 얘기한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가 이것도 또 총대매는 또 대구 사람들의 마음인데 또 나옵니다. 내가 총대매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맞잖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말이야. 난 틀린 소리는 안 해. 나는 좀 약간 좀 거슬리게 말할 수는 있지 내가 한 말이. 하지만 나는 최소한 틀린 말은 안 해. 틀린 소리야 말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들어봐. 내 말이 틀린 소리야? 그리고 봐봐. 나는 뒤끝은 없잖아. 최소한 뒤끝 그렇게까지 다 해놓고 뒤끝까지 쓰면 그 인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뒤끝까지 없어지 당연히. 그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솔직한 게 최고다라는 것이 정말 최고의 가치일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저희 아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맨날 막 엄마가 예뻐 이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말을 못 들어봤는데 봉사활동을 갔을 때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못생겼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솔직하다. 진짜 솔직하다. 너무 솔직해. 하지만 다음부터 거기 가기가 좀 힘들죠. 좀 속상해요. 상처받았어. 물론 말로는 웃어요. 그래, 애들은 역시 거짓말은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왜?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자본주의의 원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편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경험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강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래요. 근데 어른들만 돼도 재미없어도 이래요. 아유, 너도 참 힘들겠다. 아유, 너도 참 돈 버느라 힘들지? 애쓴다. 너도 애쓴다. 동병상련이 좀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정말 최고의 가치입니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성숙한 어른으로서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어른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할 때 솔직함이 최고의 가치는 아닐 수 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의 채를 걸러봐라 라고 하는 어떤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사실인가? 그리고 정확한 말인가?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뭐 이런 채를 걸러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친절한 말도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안 솔직하고 싶어서 안 솔직한 거 아니거든요. 네,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노력해야 되는 거는 참 좀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돌려서 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어려운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들어.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왜? 우리는 다 공동체잖아. 우리 남이가. 우린 남이 아니잖아. 놈이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하지. 근데 우리는 놈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설명해요. 앞에 뭐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해요. 되게 길게 얘기하는 걸 기본적으로 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서도 네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껴라고 설명하는 연습을 잘 못 해봤고 안 해봤고 그것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해요. 결론만 얘기한 다음에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하나 내가 말을 다 해줘야 돼? 대충 좀 알아들어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네 따라다니면서 설명해줘야 되나? 왜 그걸 못 알아들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알아들을 수밖에 없겠지? 불친절한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왜 기승전결 없이 왜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지?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갑자기 화를 내죠?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한데 심지어 그걸 갑자기 내. 뭐가 전조가 있는 상태에서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내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친구들이 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면 괜찮은데 통역이 없으면 그 친구는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제 통역을 제가 막 해줬던 친구 중에는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화나서 심지어 막 따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막 이런 친구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찰떡같이 말해야지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지 내가 개떡같이 말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걸 상대에게 말하지 말자. 그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최대한 오해 없이 곡해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내가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솔직하게 뒤끝 없이 내가 조금 날카롭게 말할 거야. 그래야지 네 귀때기에 때려 박히니까가 아니라
조금은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일이고 어려운 일을 잘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던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 책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훈련을 좀 해보자. 그리고 이런 짧은 연습법도 해보자라고 했다면 조금 더 실전적인 실전법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상처를 받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을 수 있는 폭력적이지 않은 대화법이 있을까? 자, 우리는 이거 참 폭력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말에도 폭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에도. 저 사람 너무 폭력적으로 말해. 말에도 분명히 폭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뭘까를 한번 넘겨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것은요. 여기서 중점은 어디 찍히냐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해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또는 그러지 않으면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경상도 말을 알잖아요. 경상도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타가지고 제가 운동화를 사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의 충격화법을 구사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최고 박사학위를 거의 최고봉을 따셔야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고맙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부끄러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무 속상하잖아. 그럼 저도 뭐 가짜긴 뭐가 가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비폭력 대화라는 구조 속에서 내가 말하기 또는 경상도시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안 상태에서는 제가 화가 별로 안 나요. 우리 아버지가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쵸.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줍고 칭찬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가짜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의도 속에는 어쨌든 그 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네. 이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한테 날카롭게 말하지? 왜 저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지라고 했다면 이런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통역가를 하나 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을 말하고 또 한편 상대가 개떡같이 말했더라도 내가 조금 그래도 알아들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연습법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한 번 보고 말 사람 우리가 이런 고민 안 하죠.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일 때,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 때 오히려 우리는 유독 더 이런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비폭력 대화를 위한 원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리고 나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이 이 마음이 왜 드는지를 알아내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오죠.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비폭력 대화가 아닌 폭력적인 대화로 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하기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걸 잘 한번 이 느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근데 왜 해볼게요. 저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잘할 것 같으세요?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네.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방 꼬라지만 보면 속이 터진다. 돼지 새끼도 니보다는 낫겠다. 네 방 꼬라지가 그따위인 거 네 애인 알고 있어? 알아서 좀 하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야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이야기, 이런 우리의 언어 화법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 자주 들어요 집에서. 자주 네.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야 되냐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돼지의 비유가 당하죠. 보통 이제 집이 더러우면 돼지의 비유를 당하고. 돼지우리 같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도 신발이 많으면 신발장에 신발이 이제 널려 있으면 지내냐 뭐 이런 말도 듣게 되고 이제 돼지냐 지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거의 이런 방법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바꾸고 싶어. 중요한 건 저 사람을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내가 화가 너무 나. 내가 일단 너무 화가 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속이 터져. 널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널 보면 너무 성질이 나. 너는 왜 그따위야? 라고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폭력 대화의 원칙을 대입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일주일째 옷이 바닥에 어지러져 있네. 김쌤, 일주일째 양말을 그대로 소파 밑에 처박아 두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도 돼지우리보다 낫네요. 네, 처박아 두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내가 지금 치밀어 오르는 너에 대한 느낌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말하기가 아니라 아, 가만히 놔두면 당연히 내가 따라다니면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해. 속상한 마음이 들어. 너한테 나는 그냥 내가 치워주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나는 조금 속상해. 그리고 또 한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게 내 내면에 어떤 욕구랑 연결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일단 화가 났을 때 그냥 이 화가 나는 걸 어찌할 수 없어서 던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뱉어버리죠.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아, 일단 그건 모르겠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것까지 말해줘야 돼? 일단 그건 모르겠고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비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어른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하기를 하고 싶을 때 특히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말하기를 하고 싶을 때 분명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이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성인이니까 네 방은 스스로 정리할 줄 알면 좋겠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최소한 양말만이라도 세탁기에 좀 넣어줄 수 있어? 최소한 아니면은 좀 네가 어디 나갈 때는 그냥 속옷만이라도 어떻게 좀 어디에 뭐 그냥 하다못해 어디 그냥 옷장이라도 집어넣고 갈 수 있겠니? 구체적으로. 네. 알아서 좀 잘해봐. 내가 따라다니면서 말해야 돼. 내가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네가 사람이라면 알아서 하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욕을 듣더라도 아, 저 사람이 정말 화가 났구나. 근데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하지?가 아니라 아, 나한테 이것을 고치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네? 내가 이걸 좀 고치면 좋겠다라고 나아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럼 누군가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돼서 대인간이었으면 진작했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럼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그런 폭력적인 대화의 방식,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을 하셨을 때 그때는 그럼 바뀌었나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어떤 말하기를 할 때 메신저와 메시지가 있어요. 메신저는 그 메시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메시지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어떤 말은 저 사람 말이 참 이상해 라고 생각되지만 내가 저 메신저를 좋아하니까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저분이 내가 아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저분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말했겠어? 또는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저 메신저를 되게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이 콩은 메주로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네. 근데도 뭔가 뭐 저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뭔가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메신저의 태도, 메신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기분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들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메신저에 대한 어떤 반동, 불편함으로까지 가지 않고 그냥 메시지에 대한 것만 담백하게 갈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돈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격요법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반발심만 부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공격하지? 그러니까 반발심만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을 좀 고쳐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 같이 좀 잘해보자. 가자. 같이 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야.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조심하자. 그리고 우리는 말로 꼭 해야 하나? 아니. 말로 하지 않으면 몰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또 한편 내가 일일이 말해야 되냐? 모를 수 있어. 친절하게 알려주자라고 우리가 이 경상도식 충격요법의 언어에서 우리가 남이가의 언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모를 수 있어. 내가 알려주자.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바뀐다라고 할 때 물질적으로 내가 뭔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내가 뭐 살이 몇 킬로가 빠지면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돈도 안 들고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말하기 방식, 나의 말하기 태도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는 방식 바뀌면 저 사람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면 바뀐다더니 갑자기 왜 저래? 저 사람 막 이러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된 것처럼이나 저렇게 극단적으로 변한다고? 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 방식을 바꿀 때 그 사람은 다른 어떤 변화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특히나 맞이해서 네. 그리고 저도 대구 출신으로서 우리가 남이가의 이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다정하게 부드럽게 그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로 우리가 조금 더 표현한다면 오해받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말하기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더 친절한 사람들이 되면 친절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네, 말씀 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문정 작가님께서 대구 경북 시청자들을 위해서 맞춤형 특강을 준비해 오셨는데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왔고 또 활동해 오신 두 분은 강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이 경상도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나고 자랐잖아요. 네. 당연하게 받아들인 어떤 말의 태도나 또 어떤 말의 습관들이 어떻게 보면 나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 자식한테 대물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의 모국어를 좀 잘 써야 내 아이도 전국으로 나갔을 때 네. 통역 없이 또 오해 없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김쌤은? 네.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을 굉장히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또 모순이 있는 줄 그렇죠. 처음 알게 됐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경상도에서 많이 쓰는 게 됐나? 됐다. 근데 이거를 번역을 됐다. Are you ready라고 번역을 해요. 네. 뭔지 주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됐나 하면 경상도 사람은 됐다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사람 같은 편이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번역을 할 때는 Are you ready? 준비됐나라고 하는데 우린 준비도 얘기 안 하고 됐나 했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히 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그런 무례한 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거기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불쾌한 당황스러울 수도 언어였구나라는 아주 깊이 반성합니다 작가님. 예. 네. 오늘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멋진 대구 경북민을 위한 강의해 주신 정문정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행복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부드러운 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현대인의 질병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에 대해서 우리 이동환 선생님 모시고 슬기로운 감정생활 들어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당 대구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